자, 451페이지입니다. 451페이지. 자, 여기 뭐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 나와 있죠. 네, 요거 별표 이것도 한 3개 정도 하세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민간자본 유치 사업 방식은 뭐냐면, 자, 우리가 공공시설 있잖아요. 뭐 학교든 도서관이든 도로든 터널, 이런 공공시설들을 정부가 지어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 자금으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예요. 기업들, 아시겠죠? 기업들을 보고 너희가 좀 지어라, 너희 돈으로. 그러면 민간은 자기 돈으로,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 돈으로 지어주고 나서 자기가 들어간 공사비나 일정 부분의 수익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민간 자본 유치 방식은 민간이 자본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과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가져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방식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보면 이걸 우리가 주로 SOC라 그러죠. 사회간접자본. 네. 거기 보면 영어가 몇 개 나와요. B라는 글자가 나오고요, T라는 글자가 나오고, O라는 글자도 있고, L이라는 글자도 나와요. 이렇게. 이 B는 뭐냐면 이 빌드의 약자죠. 빌드. 네, 영어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B라는 글자가 나오면요, 이 B는 건설, 우리 시험에서 준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건설 준공이란 글자가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B예요. B. T는 트랜스퍼의 약자야.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제가 이거는 뜻을 그럼 T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험에서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 귀속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전 귀속,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자, O는 오퍼레이터의 약자죠. O는요, 운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영 또는 운영권, 운영권 하고 O야. 자, L은 리스의 약자예요. 리스, 임대차라는 뜻이죠. 자, 이걸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먼저 BTO 방식이라고 있죠. 자, B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 준공. 민간이 일단 시설을 건설 준공해. 그 다음 뭐예요? 글자가 T죠. 밑에 그 해설 보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해봐. T는 뭔데?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 그리고 나서 민간이 뭘 가져온다? 운영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간 비용이나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가지고 가라. 이게 BTO 방식입니다. 자, 민간이 터널을 지었어요. 터널을 지어가지고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럼 소유권은 정부한테 가죠. 근데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누가 가져온다? 민간이 갖고 와서 터널 지날 때 돈 받아가는 거야. 20년 동안 운영권을 가져. 그럼 20년 동안 터널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비용과 일정 부분의 이익을 내가 챙겨가겠다. 맞아요? 자, BTO 볼게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가.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준공 나오면 B 딱 적어야 되는 거야. B. 그리고 소유권이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된다. 위에 뭐라 적어야 돼? T.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운영권을 부여한다 돼 있잖아요. 운영권을 뭐 적어야 돼? O. 순서대로 읽으면 돼. 그러면 BTO. 오케이? 자, 그 다음 고민해 보겠습니다. BOT네? BOT는 뭘까? 지었지? 소유권 먼저 안 넘겨줘. 운영권을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다 회수 다 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야. 정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T예요. 자, 그럼 볼까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준공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유권을 정부한테 안 넘겨줘. 운영권을 갖고 와. 운영권을
그럼 이때까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민간에게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다 운영을 해서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챙기죠. 그리고 나서 정부에게 이전해 주는 겁니다. 정부에게 기속한다. 정부에게 기속하는 걸 T라 그래요. 정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걸 넘겨준다. 이전해 주겠다. 트랜스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BTL 한번 보자. BTL. 자, BTL은 뭐냐면 지었죠. 소유권 이전해줘요. 이전해주고 나서 운영권을 갖고 와요. 운영권을 갖고 와가지고 정부가 다시 뭘 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BTL은 더 정확하게 원래는 BTOL 하는 게 더 좋아. 그 안에 숨은 뜻이. 자, 내가 지었어. 소유권을 이전해줘요. 그리고 운영권 줘. 운영권 갖고 와가지고 다시 정부가 뭐 한다? 임대차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럼 BTL에는 당연히 임대차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서 공공시설을 짓고 그리고 완공 시점에 이전해준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3번에 보세요. 민간은 시설의 정보를 어떻게 한다?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BLT는 순서가 뭐가 나올까? 준공, 임대, 이전 이렇게 나오겠지? BOO 보세요. BOO는 T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유권을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안 넘겨줘. 지어가지고 자기가 소유권도 갖고 있고 운영권도 다 갖고 있어요. 앞에 O는 own이야. own. 소유. 그러니까 BOO는 T가 없지? 그러니까 정부에게 이전한다는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BTO와 BTL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BTO는 보세요. BTO는 민간이 지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고 운영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죠. 그럼 BTO 방식으로 하려면 그 시설이 좀 돈이 되는 시설이어야 돼? 돈이 안 되는 시설이어야 돼? BTO 방식을 하려면 그 시설이 돈이 되는 시설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잘 거치는 시설이어야 되겠어요? 돈이 잘 안 들어오는 시설이어야 되겠어요? 돈이 잘 들어오는 시설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내가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BTO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 시설이 조금 돈이 되는 시설이구나. 그래야 자기 돈을 회수해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BTL은 뭐냐면 돈이 안 돼. 학교를 지어줬어. 그럼 학교를 지어줘 놓고는 그 학교를 운영해가지고 네 비용 회수해 가라. 어떻게 회수해 갈 겁니까? 내가? 도서관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도서관들 입장료 안 내잖아요. 그럼 도서관을 BTO 방식으로 해주면 그거 여러분 지어주겠어요? 안 해주지. 즉 민간에게 자금을 회수하기가 쉬운 거는 BTO. 민간 기업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시설들은 뭘 한다? BTL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BTO 같은 경우는 터널, 도로 이런 것도 BTO 방식을 많이 하지. 하지만 BTL은 뭐 군인 아파트, 도서관, 뭐 문화복지회관 이런 것들은 주로 BTL 방식을 많이 합니다. 그럼 BTL 방식을 하면 내가 기업이야. 도서관 지어줬어. 지었죠? 소유권 넘겨줘요. 정부에게. 울산시청에다 넘겨줘. 그래가지고 운영권을 내가 갖고 와. 운영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다시 울산시청하고 뭐 한다? 임대차 계약서 쓰는 거야. 그러면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나에게는 뭐가 들어와? 임대료가 들어오겠죠? 맞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BTO 방식은 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까? 민간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까? BTO는 민간 기업이 리스크를 부담하잖아요. BTO는 민간 기업이 부담하지. 터널 지어줬는데 내가 운영에 해소해 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차가 안 다녀.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BTL은 민간 기업의 위험이 있어 없어? BTL 없지. 그러니까 BTL은 민간 기업의 리스크가 배제되는 거예요. 민간 기업의 리스크가 큰 게 뭔데? BTO 네가 회수해 가져가라.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없으면 위험 내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BTL은 도서관에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난 임대료 받으면 되거든. 개념을 정리를 해놔야 돼. 이해되세요? 그런 뜻이에요. 넘겨보면 우리 교재에 그런 게 있어요. 452페이지 보세요. BTO, BTL. 자, 그래서 투자비 해소 봅니다.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한다.
하여튼 BTL은 임대료를 지급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업 리스크 보세요. 리스크 전부 BTO는 누가 부담해? 민간의 위험이 커. 민간이 기업이에요. 근데 BTL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민간의 위험이 작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BTO는 수요를 추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BTO는 수요 추정 해야지. 야, 이거 터널 지어 달라는데 터널 지어주면 차들이 좀 다니까? 조사해봤더니 터널 지어줘도 차가 안 다닐 것 같아. 그러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근데 학교를 지어달래. 임대료 주겠대. 그럼 수요 추정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근데 시험은 BTO가 뭐고 BTL이 뭐고 이런 걸 잘 물어봅니다. 시험에서는. 자, 453페이지에 하나만 한번 풀어볼게요. 3번 한번 볼까요? 3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BTL이네요. 그럼 읽습니다. 읽으면서 찾아 나가면 돼.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B죠. 그리고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 이전에다 말하지 안 나오죠. 수익을 가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 자, 수익을 가진다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운영을 해서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O죠. 그리고 T잖아요. 그럼 2번 지금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BTL이라고 돼 있잖아요. L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야. 그럼 BTL이라는 글자가 나왔으면 뒤에 반드시 임대차가 나와야 돼. 임대차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지문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 BTO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여 B죠.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했대. T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하여 돼 있죠. 그건 뭐예요? L이야. BTL 방식이죠. 자, BOT 보겠습니다. 시설의 준공과 함께 B죠.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됐대요. T죠. 그리고 나서 운영권을 가진다고 돼 있잖아. BTO 방식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BOT 대해서 X지. 자, BO네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B.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모두 갖는데 정부 이전한다는 말이 없지? BOO 방식입니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455페이지 관리론이에요. 관리론 한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볼게요. 자, 부동산 관리의 의의 볼게요.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을 소유자의 목적에 맞게 최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취득, 보존, 이용, 개량 및 운용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줄칩니다. 부동산 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줄칩니다. 그 부분 줄쳐놓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처분은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처분은 관리가 아니야?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제가 무슨 말이냐, 아까 부동산 관리란 그래 놓고는요 뭐라 쭉 적으면서 부동산을 최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 보존, 이용, 개량, 운용, 처분하는 일체 행위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처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처분은 관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처분은 관리 영역이 아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관리에서 첫 번째 부동산 관리에 세 가지 영역 해가지고 시설 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 나오죠. 이 중요해요. 일단 요거 세 개. 시험 뭘 물어보느냐? 거기 1, 2, 3, 4, 5번 1, 2, 3, 4, 1, 2, 3, 4, 5 적어놨잖아요. 다음 중 자산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거 물어보니까 볼게요. 자, 시설 관리라는 건 뭐냐면 거기 유지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관리자가, 부동산 관리자가 부동산을
그 시설 자체를 잘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유지를 위한 관리. 그걸 우리가 시설 관리라 그래요.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운전 보수, 에너지, 청소, 방범 방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다 시설 관리예요. 이런 시설 관리는 건물 소유자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그래서 이걸 소극적 관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막 찾아서 일부러 막 할 일을 벌릴 필요는 없어. 그냥 나한테 맡겨준 일만, 시킨 일만 하면 돼. 그래서 그걸 소극적 관리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인데요. 이거를 재산 관리라고도 그래요. 재산 관리. 이 재산 관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관리자인데, 부동산 관리자인데, 야, 엘리베이터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유리창이 깨진 건 없나? 형광등이 불 나간 거 없나? 이건 시설 관리야. 청소가 잘 돼 있나? 시설 관리. 도둑이 안 들어오는지 지금 CCTV 잘 설치해놨나? 시설 관리예요. 아시겠죠? 자,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자, 임대료 들어온 거를 장부에 딱 적고, 이번 달에 뭐가 돈이 또 나갔어요. 장부에 잘 적고, 이거는 무슨 관리다? 재산 관리인 거야. 재산 관리. 수입 지출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번에 임대차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도 시설 관리야. 이번에 임차인이 나갔어. 그럼 새로운 임차인을 내가 또 모집을 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임차인들이 계속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좀 관리도 좀 해줘. 이것도 다 시설 관리, 아니 재산 관리, 임대차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대차 관리, 재산 관리. 그 다음에 3번, 4번은 조심.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을 통제하고 이런 것 다 돈과 관계된 것들이야.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재산 관리라 그럽니다. 또는 임대차 관리. 여기서 지출과 비용은 뭐에 대한 지출과 비용입니까? 임대차와 관계되는 지출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리자가 보니까 이 건물 주인이 다른 데 지금 가가지고 건물을 하나 사겠대. 다른 데 투자를 하려고 그래. 그럼 그 돈이 나가잖아요. 그 돈을 관리해 주는 건 이 재산 관리 아니야. 다른 데 투자하는데 그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는 재산 관리 아니다. 이 재산 관리는 내가 지금 임대차 이 건물에서 나오는 돈 관리를 해주는 게 무슨 관리다? 재산 관리, 임대차 관리입니다. 그럼 조금 전처럼 다른 데 투자를 하겠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관리를 해줘야 돼. 그게 자산 관리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산 관리는 보시면 부동산을 매입하고 딴 데 산대. 딴 데 있는 부동산을 팔겠대. 그런 걸 관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매입, 매각, 그리고 재투자, 재개발, 포트폴리오. 그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돼. 매입, 매각, 재투자, 재개발, 포트폴리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관리라고요? 자산 관리예요. 자산 관리. 그래서 거기에 볼게요. 뭐라고 적어놨는지. 소유주나 기업의 출시게요. 부를 극대화시키고 소유자의 부를 늘려주는 거야. 부를.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정진을 목적으로 가치 정진. 적극적 관리라니까. 적극적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무슨 관리라고요? 매입 매각 관리 뭐라고요? 그 두 개는 꼭 기억한다. 그 두 개는 꼭 기억한다. 자산 관리를 문제로 내는데 포트폴리오와 매각 매입을 빼고는 내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매입 매각 포트폴리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자산 관리예요. 자산 관리. 자, 오른쪽에 길잡이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은 뭘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관리 낫지?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자산 관리야. 재산 관리 그러면 안 돼? 안 됩니다. 자산 관리.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뭐 했냐면 이 관리론에서는 부동산 관리를 구별하는 분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분류할 때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이 다르죠. 맞아요? 조금 전에 분류했던 건 어떻게 분류했어요? 시설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또는 재산 관리라 그랬죠. 임대차 관리, 재산 관리, 그죠? 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또 무슨 관리가 있었어요? 자산 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시설 관리하고 뭐라 그래서 시설의 운영 유지, 방범 방제. 기억납니까? 수리 이런 것들이야. 그 시설 자체를 내가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얘기해. 이건 아까 그 비용, 수입, 그죠? 그런 걸 예산,
그 건물의 지출 예산 이런 거 짜주는 거야. 이건 아까 포트폴리오, 리스크, 매입, 매각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요. 관리를 나눌 때 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거야. 법률적 관리,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를 나눌 때 이 기술적 관리를 물리적 관리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면 법률적,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를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나눠서 막 정리해놨거든요. 굳이 그런 거 나누지 않아도 돼요. 그럼 여러분, 법률적 관리는 권리관계, 법률이니까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법률적 관리예요. 법률적 관리 그럼 권리, 계약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이라. 토지를 도둑 맞았대. 토지를 도둑 맞았다는 건 그 토지를 누가 들고 갔다는 뜻입니까? 토지를 도둑 맞았다는 건 뭐예요? 계약서를 잘못 쓴 거야.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도난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관리다? 법적 관리입니다. 법률적 관리, 계약, 권리 이런 글자가 나온다든지 토지 도난 방지 대책 그러면 법률적 관리. 됐어요? 경제적 관리는요, 돈과 관계되면 다 경제적 관리야. 돈과 관계되는 거. 그럼 아까 여기 임대차 관리 돈 관리해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경제적 관리에 들어가요. 자산 관리도 돈과 관계되는 건 어디에 들어갈까요? 근데 자산 관리를 할 때 계약서를 관리해 준다. 매입 매각할 때 계약서를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럼 무슨 관리에 들어갈까? 그렇지. 하나의 행위가 발생됐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로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는 돈과 관계된다. 돈과 나중에 책 보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관리, 물리적 관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 물건 자체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시설 관리하고 관계가 깊죠. 기술적 관리, 물리적 관리는 시설 관리하고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기술적 관리 보세요. 기술적 관리. 기술적 관리란 협의의 관리이며 물리적, 기능적 결합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사전 예방 행위를 말하는데, 자, 출처입니다. 어디 치냐면 토지 쪽에 보니까 경계 확정 줄 치세요. 경계 확정.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 주는 거는 기술적 관리예요. 경계 확정 줄 쳤어요? 네. 그 다음 그 밑에 보안, 설비, 위생 아까 우리 시설 관리 아닙니까? 네. 다 기술적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으로 나눌 때는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계 확정 기술적 관리입니다. 그게 왜 사도 방지라고 돼 있었습니까? 개인의 도로가 되어버리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경계를 확정해가지고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걸 막겠다 이 말이에요. 사자가 개인 사자잖아요. 사도 방지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요. 자, 경제적 관리 봅니다. 경제적 관리는 전부 돈과 관계되는데 조심할 게 있거든. 자, 거기 2번에 건물의 경제적 관리 중에 줄칠게요. 인력 관리. 인력 관리는 줄치고 별표. 인력 관리.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예요. 인건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다. 그리고 토지에서 보면 모델하우스 보이세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도 경제적 관리예요.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건물의 경제적 관리는 다 돈 냄새가 나요. 손익분기점, 회계, 수지가 수익과 지출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법률적 관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 권리라 그랬어요. 그 토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도난 대책. 그리고 건물에는 보니까 계약 이런 말 나오죠? 네.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관리를 내가 직접 해야겠다. 자가관리라고 합니다. 계약서 쓰는 것도 내가 다 하고, 장부 쓰는 것도 내가 다 하고, 형광등 갈고 가는 것도 전부 다 내가 다 하고, 이런 관리 자체를 내가 하겠다.
자가관리라고 그래요. 자가관리. 자가관리를 직접관리라고도 그래. 직접관리.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나누는 거는 앞에 했던 이러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느냐. 건물 소유자가 직접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자가관리, 자기관리, 직접관리. 다 똑같은 얘기죠. 아니야. 나는 바빠. 난 전문성도 없어. 맡겨야 되겠어.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 그 위탁관리는 간접관리를 할 수 있겠죠. 간접관리. 전부 다 맡기는 건 불안해. 일부는 내가 좀 하고 일부만 좀 맡겨야 되겠다. 그걸 혼합관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458페이지에 나오죠. 보이세요? 자, 여기서는요 뭘 알아야 되냐면 자가관리의 장단점, 위탁관리의 장단점, 혼합관리의 장단점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자가관리의 장점 있잖아요. 자가관리의 장점은 위탁관리의 단점하고 똑같아요. 이런 관계 있어요. 자가관리의 단점은 그럼 뭘까요? 위탁관리의 장점이에요. 자, 자가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가관리.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458페이지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 표를 갖다 외우시면 돼요. 표를. 다 외우기가 힘드니까 중요한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데 우리 예전에 보면 뉴스에 보면 대기업들 사모님들이 사고 치는 게 뉴스에 한 번씩 나오죠. 그 누가 그 알려준대? 뭐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낼 거야. 운전기사, 가정부, 정원사.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아무래도 얘기하겠죠. 우리 그 사극을 보면 상궁들이 소문을 다 내고 다니죠. 그 나인들하고. 맞습니까? 그 중전마마가 잘 때 그냥 자는지 코 골면 자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지. 그 왜 남한테 맡기니까 기밀이 유지가 돼 안 돼? 보안이 유지가 안 되지? 그래 내가 직접 관리하면 기밀과 보안에 있어가지고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관리 장점 첫 번째 1번 시험에 잘 냅니다. 기밀 유지 보안에 유리하다. 유리하다. 당연한 얘기다. 그리고 애호정신 내 거니까 내가 직접 관리하니까는 좀 아끼는 마음이 강하겠죠. 뭐 이런 건 안 틀리지. 자, 그 다음 3번 별표하세요. 이런 거 나오면 틀려요.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종합적 관리가 용이하다. 내가 직접 하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좋아요. 우리가 남한테 맡기면은요 따로따로 맡기거든. 청소는 네가 하고 보안은 네가 해야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면 종합관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자가관리를 하면 내가 전부 다 하니까 종합관리가 용이하죠. 기억하세요? 네. 혼자 한다면 제가 신속하다 그랬잖아요. 빠르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관리비 절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 절약은 수수료를 얘기해요. 저기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맡기는 거잖아요. 네. 맡아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사람을 뭐라 부를까요? 수탁자라 그러죠. 맡기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맡기는 수탁자야. 그럼 수탁자한테 뭐 줘야 돼? 수수료 줘야 되거든. 근데 자가관리하면 수수료 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렇죠.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뜻이에요. 관리비 절약이라는 게 수수료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가관리의 단점 한번 봅시다. 이제 여기 458페이지 밑에 단점 나오죠. 자, 이분이 현대자동차의 이사님이야. 근데 이 건물을 자기가 직접 관리해. 회사에 출근해 있는데 세입자가 전화가 와서 물이 샌대. 잠깐만요, 갈게요. 점심시간 여기서 빨리 가야 돼. 자기 일에 전념하기가 힘들어. 맞죠? 그래. 자기 소유자 본업에 전념하기 곤란하지. 자, 2번 별표합니다. 타성화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하다 보면 이제 다음 좀 이따 하자. 그런 걸 타성화라 그래요. 좀 귀차니즘처럼 되는 거 있잖아요. 변신을 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 이걸 타성화라 그래. 한마디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성 결여. 전문성 결여 줄치고 별표 하나 합니다. 그 위탁관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가관리의 단점이. 자가관리의 가장 큰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관리비가 필요 이상 상승, 불합리하게 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옆에 밑에다 이렇게 이 뜻이에요. 불필요한 경비 지출. 불필요한 경비가 나가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경비가 나가요. 아까 자가관리의 장점에 관리비 절약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아까 자가관리 장점에서 관리비 절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수료. 수수료는 내가 아낄 수가 있는데 필요 없는 돈들은 많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인력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인사정체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인건비도 많이 나가. 내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 집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자기가 내 동생이 놀고 있대. 그 건물에 주차 요원이 없다는데 좀 넣어주면 안 돼? 필요 없거든 주차 요원이. 근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면 불필요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고 인사정체가 심해진다고. 잘라야 될 애를 자르지를 못해요.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다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력이 있고 불필요한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불필요한 경비가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성이 떨어지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위탁관리의 장점은요. 조금 전에 자가관리의 단점이다 위탁관리의 장점으로 다 와요. 소유자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업무의 타성화를 막을 수 있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경비가 절감되고.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위탁관리의 단점은요. 자가관리의 장점이 위탁관리는 단점으로 다가. 기밀 유지가 곤란하고 서비스와 애호심이 낮고 종합적 관리가 어렵고 위탁 수수료가 나가고. 그럼 이 두 개 다 외울 필요 있습니까? 하나 외우고 반대로 하면 됩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자, 혼합관리인데요. 혼합관리는 하나 기억하면 돼. 그 단점에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줄치고의 별표. 혼합관리는 일정 부분은 자기가 직접 하고 일정 부분은 남한테 맡기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야, 이거 니한테 맡긴 거잖아. 아니잖아. 이거 본인이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 소재 불명확.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 자가관리는 규모가 큰 부동산에 어울릴까요? 규모가 작은 부동산에 어울릴까요? 소규모죠. 소규모. 얘는요. 대규모죠. 대규모. 그 최근에는 부동산들이 대규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보면 입구부터 세코미네들이 해가지고 뭐 다 맡아서 하고 있죠. 그죠? 맡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아파트 관리소장도 파견업체에서 다 관리해가지고 다 하고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혼합관리인데, 자, 순서 한번 볼게요. 이 세 개 중에 제일 먼저 주로 뭐부터 해볼까요? 자가관리를 보통 먼저 하죠. 내가 직접 해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탁할까요? 혼합할까요? 그렇지. 별로 안 중요한 것부터 맡겨보는 거야. 청소만 맡겨봐. 청소만. 돈부터 다 금고하고 다 맡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산관리 다 맡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지가 다 하다가 좀 힘들거든. 내가 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좀 덜 중요한 거 맡겨. 그리고 나서 잘하면 이제 뭐 한다?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는 과도기적 성격이다. 맞아요? 그렇지. 그런 질문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질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순서도 낼 수 있다. 자가, 혼합, 위탁의 방식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가, 혼합, 위탁. 됐죠? 그 정도까지만 하렵니다. 나머지 관리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또 제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로 많이 나오고 나머지 또 좀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2페이지. 여기는 한번 보고 가야 되겠네. 462페이지. 그 건물의 생애 주기라고 보이세요? 건물의 생애 주기. 자, 건물의 생애 주기는 건물이 태어나가지고 신축이 돼가지고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의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순서부터 알아야 돼요. 항상 맨 먼저 뭐예요?
전개발. 오른쪽 표를 봐도 돼. 표를 봐도 되는데 전개발이죠. 그 다음 뭐예요? 신축, 안정, 노후, 폐물이네요. 그죠? 전개발, 신축, 안정, 노후, 폐물. 순서? 이 순서는 뭐 객관식이니까 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잖아. 자, 그럼 전개발 단계가 뭐냐? 자, 전개발이라는 거는 개발이 되기 전 단계예요. 이제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건물을 짓기 전 단계를 얘기해.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시장조사 해야 돼요. 여기다 만약에 나 상가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그럼 상가 짓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시장조사. 그리고 법적으로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조언 들어야 되죠. 맞아요. 이렇게 다 전개발 단계예요. 전개발 단계 보세요. 건축하기 전의 단계다. 전의 단계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니은에 보세요. 소비자들의 수요 행태에 대한 예측. 디귿에 보시면 건물에 대한 규제,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지, 도시계획상의 규제가 없는지, 시장조사 보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개발 단계에 들어가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건물 짓기 전에 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축 단계는 뭡니까? 이제 건물이 완성되었어요. 자, 건물이 지금 막 완성이 된 거야. 그럼 건물의 상태가 최상이겠지. 엘리베이터 팽팽 돌아가. 물도 막 콸콸콸 나와. 그걸 뭐라 얘기하냐면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 줄쳐야 돼. 물리적 기능성 유용성이 가장 높아. 그런데 아직까지 공실은 있어. 임대는 다 된 게 아니야. 그죠? 물리적으로 높아. 20대, 10대 후반, 20대 초반 힘은 펄펄 넘쳐. 돈은 크게 못 벌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정단계입니다. 안정단계. 이 안정단계는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단계예요. 경제적 유용성. 그래서 옆에다가 안정단계 옆에 보면 뭐 본격적 장기적으로 안정단계로 되어 있는데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경제적 유용성이 가장 높아요. 경제적 유용성이. 이때 부동산 가치가 제일 높아.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이 단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이 건물의 빌딩의 수명이 결정돼요. 이 안정 단계에서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물의 수명이 결정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안정 단계에서는 리모델링이나 건물 내부에 투자 있잖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전 니은에 보면요. 만일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수선 등의 자본적 지출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럼 시험에서 안정 단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해야만 건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안정 단계 다음이 무슨 단계입니까? 노후 단계지.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이때는 자본적 지출을 억제해야 돼. 그 만약에 시험에 노후 단계에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본적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건 무슨 단계다? 안정 단계. 우리 사람은 여기다 갖다 대면 안 된다. 우리 사람은 노후 단계라도 자본적 지출 많이 해야 돼. 자기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 적용하면 안 돼. 그럼 노후 단계는 뭐야? 이제 완전히 맛이 간 거지. 폐물이지, 폐물. 쓸모가 거의 없어져. 경제적 가치가 제로야, 이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허물고 새로 짓겠죠. 그럼 다시 뭐가 돼요? 신축. 그죠? 물론 짓기 전에 정개발 해야 되겠지만, 정개발, 신축, 또 그 다음 뭡니까? 안정, 그 다음 노후화, 그 다음 폐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의 내용연수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전에 감정평가할 때 물리적 감가 말씀드렸나요? 기억이 다 나나? 기능적 감가 기억납니까? 경제적 감가 기억나나요? 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말이 들어갈 때 나오는 낱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물리적 감가가 뭐예요?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멸실, 훼손 이런 거를 물리적 감가라 그랬죠. 그러면 시간의 경과와 사용으로 인해서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 연수를 뭐라 부르냐면 물리적 내용 연수라 그래요.
그럼 물리적 내용연수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의 경과 사용이란 말이 나와요. 자, 볼게요. 물리적 내용연수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마멸, 이용에 의한, 이용이 사용 아닙니까?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그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무슨 내용연수라 그런다? 그래서 물리적 내용연수 나올 때는 내용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적이란 글자에 기억을 하라. 물리적. 자, 물리적이란 글자가 나오면 뒤에 사용, 시간의 경과, 마멸, 파손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물리적 감가, 물리적 내용연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능적 내용연수 보세요. 자, 기능적 내용연수 할 때 제가 기능적 감가 설명드릴 때 그 물건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줄어든 걸 기능적 감가라 그랬죠. 그때 기능적 감가의 요인제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설계 불량 기억납니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부조화, 디자인의 진부화, 그런 건 기능적 감가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연수를 기능적 내용연수라 그래요. 자, 건물이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 설계 불량, 설비 부족,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자, 여기서 줄 쳐야 되는 건 뭐냐면 설계 불량,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줄 2개 딱 치세요. 이 말들은 다 기능적과 관계 있어요. 기능적. 그럼 이런 글자가 나왔는데 감가를 물어보더라. 그럼 무슨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 이런 글자가 나왔는데 내용연수를 물어봐요. 무슨 내용연수예요? 기능적 내용연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경제적 내용연수인데요.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제적 감가가 뭐였어요?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려, 인근 지역이 쇠퇴됐대, 시장성이 떨어졌대. 이거를 경제적 감가라 그랬죠. 그럼 경제적 내용에서 똑같은 말들이 또 나와요. 볼까요? 경제적 수명이 닿을 때까지 기간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어떤 경우야?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시장성 감퇴. 무슨 내용연수다? 경제적 내용연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 내용연수랑 이런 거예요. 자, 이 교탁 있잖아요. 이 교탁의 물리적 내용연수라는 거는 얘가 닳아가지고 먼지가 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해. 그게 물리적 내용연수야. 기능적 내용연수는 이게 교탁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해요. 경제적 내용연수는요, 얘가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0이 될 때까지 기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몰라. 그러니까 물리적 내용연수는 주로 무엇에서 결정이 되느냐? 이용에 의한 마멸, 파손, 소멸. 이거는 물리적 내용연수와 관계가 있다. 설계가 불량이고 건물과 부지가 안 어울려. 부적응이야. 건물과 부지가 안 어울려. 이거는 기능적 내용연수와 관계 있다. 인근 지역하고 안 어울려.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려. 시장성이 지금 떨어졌어. 이거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관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말이 너무 다 경제적이다. 행정적 내용연수는 뭘까요?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법에. 이 행정적 내용연수를 다른 말로 법적 내용연수라고도 그래요. 법적 내용연수. 우리가 내용연수를 법에 정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주로 세법에. 그러니까 보시면 둘째 줄에 세법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라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법적 내용연수라 그래요. 행정적 내용연수나 법적 내용연수나 같은 말이에요. 법에 내용연수를 정해놨어요. 왜 그런지는 뭐 제가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많이 내는 게 좋아? 수익 많이 내면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럼 적게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면 주주들이 난리 나는데 적당하게 내는 게 좋아. 너무 많이 내는 것도 지금 안 좋아. 자,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팔면 좋습니까? 뭐 이번 달에 차를 100대 팔았어. 그럼 그 다음 달에는 80대 팔아도 아무 말 안 해? 영업은 항상 순정 개념이에요. 자, 이번 달에 100대 팔았으면 관리자는 다음 달에 110대 팔아라 쪼아요. 맞아요. 그 영업 오래 하신 분들은 이번 달에 100대 팔 게 있어도 70대만 팔아. 다음 달에 팔면 돼. 어차피 판매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익을 많이 내면 뭘 많이 내야 된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 그러면 이번 달에, 올해 너무 이익이 많이 났어. 그래서 좀 이익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익이 줄어요? 비용을 많이 계산하면 되죠.
비용을 많이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비용이라는 건 요즘 계산서를 다 발행을 해버리니까 비용을 쏘기가 어렵지? 그럼 비용을 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현금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것들은 비용을 속이기가 쉽거든.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그럼 기업이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익이 어떻게 돼요? 작게 나와. 그럼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필요한 게 내용연수거든. 자, 내용연수를 길게 해버리잖아.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내용연수, 건물이 10억짜리야. 근데 건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면 1년에 1억씩 감가가 될 건데 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해버리면 5천만 원씩만 감가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용연수를 짧게 해버리면 감가상각비가 많이 돼. 내용연수를 길게 해버리면 감가상각비가 작게 돼. 결국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기업들이 손익을 왜곡시킬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정부는 그걸 눈 뜨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내용연수를 딱 정해놨어요. 그게 그 내용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딱 정해놓고 건물은 정액법 써라, 건물은 내용연수를 20년을 써라, 기계는 정률법 써라, 다 정해놨습니다. 그럼 그 방법 외적으로 써가지고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써가지고 장부를 정해놨잖아요. 인정 안 해줘요. 송금불산이 비용 인정 안 해줍니다. 또 어떤 걸로 장난을 많이 치냐면 재고자산으로 장난을 많이 쳐요. 재고자산. 이 재고자산은 매출 원가와 관계가 있거든. 자, 이번 달에 내가 우리 회사가 100개를 만들었어. 근데 기말에 보니까 10개가 있어. 그럼 몇 개 팔았다는 거예요? 100개 만들었는데 10개 남았대 지금 기말에. 그럼 몇 개 팔았다는 겁니까? 90개. 90개가 매출 원가거든 이게. 근데 재고자산을 많이 계상하면 매출 원가가 많아지고 작아지고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자, 재고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세법에서는 딱 정해놓고 있어요. 평가 방법 자체를. 접대비 그거 쓰기 나름이거든. 그 접대비도 딱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비용이다, 나머지는 비용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행정적 내용연수라는 거는 세법에서의 법적 내용연수를 얘기한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 1, 2, 3번이 중요해요. 1, 2, 3번 중요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465페이지 보시면 마케팅 나오네요. 이 마케팅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마케팅.